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간첩이 활개치는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피청구인을 다시 권자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성은 없었습니다. 무려 68분 동안 이어진 건 오로지 남 탓, 그리고 앞뒤조차 맞지 않는 변명뿐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마땅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는, 즉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공허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법정에 나왔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계엄의 책임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쓴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은 겁니다. 진솔한 사과를 할지 기대가 컸지만 몇 문장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사상 초유의 일이 반복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정 공백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환율은 뛰고 투자와 고용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불확실성마저 겹쳐 경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부른 이런 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은 착한 계엄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군인만 봐도 놀란다는 계엄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2차 가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은 선동당하는 집단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연일 탄핵 불복을 외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도 승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8분 동안 이어진 77쪽 분량의 최후 진술. 반성이나 사과 대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극렬 지지층에게는 옥중 메시지를 내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은 마지막까지 반복됐습니다. 최후 진술을 끝내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김기현, 나경원, 정점식, 추경호,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서서 윤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에 복귀하면이라는 전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개헌을 하겠다며 정작 야당의 비난을 퍼붓는 것도 이상하고, 특히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장본인이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말미에 돌연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도 받아들일 뜻을 시사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탄핵 심판대에 서기 전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어 5.18 기념식을 찾아선 개헌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열어두자고 요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황당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회의장의 공개 제안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헌 추진에 협조를 구해야 할 야당에 손을 내밀기는커녕 끝까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개헌에 침묵하다가 탄핵이라는 궁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개헌을 꺼내든 셈입니다. 야권은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더 정교한 계엄을 꾸밀 거라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이 궁지에 몰린 벼랑 끝 제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통령실은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을 선동했다는 식의 억지를 부렸습니다. 근거 없이 선포한 계엄을 뒤늦게 정당화해 보려고 수많은 국민을 간첩 취급한 건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 뒤에 간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25차례 언급했습니다.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어진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도 북한 지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거대 야당과 민주노총, 간첩이 한통속이라는 논리입니다.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국민 상당수를 간첩 취급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극우 세력들이 추종하는 망상적 부정선거론도 반복했습니다.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부정선거는 없다는 전문가 증언과 대법원 판결이 제시됐지만 눈을 감은 겁니다.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회 무력화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건 설명도, 회의록도, 행정 서명도 없이 계엄 직전 열린 5분짜리 회의도 국무회의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후 진술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않았습니다.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지만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계엄 직후 벌어진 혼란과 불편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후별로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2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반성 없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때는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다. 참사 엿새 만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 총선 참패 직후에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해 국민은 듣지 못한 대국민 사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기자회견에서는 어찌됐든 사과드린다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많은 국민들이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를 기대했지만 마지막 변론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사과법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윤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반성이 없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억지를 이어갔는데 그나마 그 근거라고 제시한 것들마저도 하나같이 틀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된 윤 대통령의 거짓말들을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관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계엄법은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선포한다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핵심 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자신도 계엄령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해 계엄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투입한 군 병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 당일 투입 병력은 1,500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병력 철수 지시 시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시간은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시점보다 2시간이나 늦습니다. 그때 한 3시경에 군 이제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에 3시 정확하게. 네, 2시 50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의 국회 투입을 저지하다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 국회 보좌진 26명이 다치고 국회의사당이 폐허가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환하게 불 켜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는 날짜부터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8월 13일이 아닌 12일 오후 5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저녁 7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시 48분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건은 의안 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며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밤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나날이 충격적인 내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루한 듯한 김 여사가 조중동이야말로 나라 망치는 애들이라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를 취재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다는 건데 심지어 이 폐간을 강조한 시점은 비상계엄 이후였다고 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비상계엄 뒤 지인과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편집위원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담겼는데 조선일보는 수차례 설득했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의 취재 상황을 파악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김 여사가 취재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 씨가 알렸는지 또는 명 씨의 부탁을 받고 조선일보가 알렸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자료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야권은 하루 걸러 새로운 녹취가 나온다며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파문의 충격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란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는데 야당만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눈 정치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사 갔어요. 언제 갔어요? 2달 전에. 아까 검찰들도 왔다 가던데.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보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설문안을 짰고 오 시장 측에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김 씨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명 씨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과 관련한 명 씨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민주당은 서울시장 당선에 명 씨가 큰 역할을 했는데도 오 시장이 결국 배신을 했다고 지인에게 설명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걸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 하는 거라. 오 시장 측은 이 녹음에 대해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난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허풍쟁이 사기꾼의 거짓말을 유포한 민주당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일 창원으로 내려가 명 씨를 이틀 동안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이 교내로 난입해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파면 촉구 집회에 손팻말을 부수고 여학생 멱살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놓고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피켓들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내로크게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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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교내에서 학생들 주최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자 극우 유튜버들이 일찌감치 학교 정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내 지성인이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겠냐? 시집 제대로 가겠냐? 야, 이내야. 학교 측이 캠퍼스 경찰을 동원해서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울타리를 흔들어대더니 기어이 교내로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선 학생들이 이동하는 길목을 막아섰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찢고 부수는가 하면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이를 제지하는 여학생 멱살까지 잡습니다. 기어이 현수막을 붙들고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인 양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때린다! 사람 때린다!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극우 유튜버들이 교내에 진입해 집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 명이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극우 세력들이 학내에 난입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우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은 감히 찬성과 반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우의 대립이 아닙니다.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자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자 우리 국민들의 이어지는 투쟁입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12월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최종 변론에 나와서도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개변에 이어서 부정선거, 중국 개입론 등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음모론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인하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차단벽 등이 설치돼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저서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이 담긴 책 내용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껄끄러운 책 내용을 두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 앞,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막 출간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사기 위해 지지자들과 독자들이 몰린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책 전반부에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또 대표 퇴진까지 과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한 대표는 자신이 군사장비에 관심이 많은 소위 밀덕인데 계엄군이 착용한 렌즈 4개짜리 야간 투시경을 보고 놀랐다. 전기를 끊을 거라는 계획이라 생각했고 전자투표를 못할 수 있으니 수기로라도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윤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선 정치인 체포조 보도가 사실이냐 묻자 윤 대통령이 만약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동원하지 않았다며 묻지도 않은 방첩사를 언급해 의문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나 오래전부터 알던 그 사람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적었습니다.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총선에 불출마한 건 온전한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이기려면 지역구든 비례든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고 사적 인연으로 괴로움이 컸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1년간 가장 용기 있게 대통령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친한계를 제외한 여당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지금 그런 대권 행보를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전 대표가 책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당이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고 적었는데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치던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선 책 출간 자체가 불편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주 중 책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 등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여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무려 70번가량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포함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곧장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책 후반부를 중앙일보 윤석만 기자와의 대담으로 채웠습니다. 모두 22개 소제목을 달아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밝혔는데 아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라는 제목까지 붙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의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앞장서서 막을 것 같냐며 이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계엄을 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면 바로 자신이 함께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이 대표를 비판하는 소재로 삼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터무니없는 망상적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대표님이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한 대표도 기다렸다는 듯 SNS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받았습니다. 한 전 대표의 대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50%를 넘는다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70여 차례나 언급하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검사 출신으로 일반화해서 보지 말아달라.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를 지낸 단련된 정치인으로 봐달라는 당부를 책에 담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당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 개헌도 윤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 대권 잠룡들은 탄핵 심판 결과와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비상기염에 이르렀고 그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한 건 옳은 말씀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과업이라고 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깊이 생각하셔서 어제 최후 변론에 담으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이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후 변론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친윤 중진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정광훈 소년부 목사 등에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찾아와 탄핵을 인용하면 헌재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결정 불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초선 김상욱 의원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냥 말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사과인 것처럼 꾸며가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선 개헌과 정치 개혁은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여전히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참담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가라는 의심을 먼저 들더라고요. 정치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당 내 이른바 잠룡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겸의 막전막후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탄핵이 기각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은 무모했다며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헌재 결정 승복과 통합, 화해 메시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정문을 막으니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 담을 넘은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 측의 말장난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펼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 심판 언급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가 회의 막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구가 막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무도 안 말리는데 넘었지 않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오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야권은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라는 궤변 자체가 계엄 요건이 안 된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간첩이라는 단어를 13번, 간첩단은 12번 썼는데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조차 야당을 간첩으로 부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친위 구제타를 해도 묵인해주는 삼류 국가로 세계에 낙인 찍힐 것입니다. 3년 전 국민의힘 대표로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짝스런 개헌 추진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월만 더 일찍 나왔다 그러면은 훨씬 진정성 있게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궁여지책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야권은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최소한의 승복 표명도 없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업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전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한 명이 공석이라 모두 8명입니다. 재판관들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밀착 경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에서는 11차례 변론을 거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살피고 쟁점을 토론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면 여부를 확정짓는 평결을 거칩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한 뒤 맨 마지막에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는 게 관례입니다. 평결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의 3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까지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는데요. 선고 날짜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개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3월 7일이나 14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헌재가 내일 결정하는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새 재판관으로 합류한다면 헌재는 구인 완전체가 됩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해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합니다.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이후 작년 말부터 국내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MBC가 당시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실제로 연말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야간 시간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업을 파괴한 계엄의 비용. 오늘은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 화성의 한 고깃집. 한참 매출이 오르며 자리를 잡아갈 때쯤 계엄 사태를 맞았습니다. 연말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났고요. 원래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저께도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전달보다 1,7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MBC는 국내 한 신용카드사와 함께 비상계엄 직후 일주일간 음식점과 술집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을 분석했습니다. 결제 기준 시각은 밤 9시 이후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같은 주와 비교했을 때 계엄 직후 사용 금액 지수는 주말로 이어지는 사흘 동안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특히 소비가 활발해야 할 토요일, 신용카드 지수는 전년 대비 4% 넘게 추락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던 바로 그날입니다. 늦은 밤 모임을 서로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연말 특수도 날아간 셈입니다. 저녁 한 10시쯤, 11시쯤 되면 이제 끊겨버리는 추세니까 벌써 1차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게. 장사는 반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 후 2달여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12년 장사하면서 세월호 다 코로나까지 메르스까지 다 겪어봤지만 그때 심정보다 지금 심정이 더 깝깝해요.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건 빚입니다. 지난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35% 급증했고 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금액도 전년 대비 7조 원 넘게 늘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 위축, 그다음에 소비 침체, 환율 급등 같은 이런 물가 상승 등에 따라서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43%가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치가 빨리 시끄러진 게 좀 끝나야 될,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또 희망이겠지.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어제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0m 넘는 높이의 교각 위에 여전히 중장비가 놓여 있고 사고로 충격을 받은 교각이 추가로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 무너져 내린 상판 구조물 잔해가 비탈진 언덕 위에 놓여 있습니다. 5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교각 또한 붕괴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밀 검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파란 철제 구조물이 여전히 교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남은 구조물이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서 어저께도 응급실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거 무너질까 봐. 철거하는 과정도 사실 걱정되고 저들에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 잔해가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거. 교량 상판이 쏟아져 내린 34번 국도도 여전히 통제됐습니다.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이 맞닿은 경계 지역이라 시도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합니다. 1시간 더 걸릴까 봐 안성이로 해서 저리 넘어가 진천 쪽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장사도 안 되고. 교량 상판의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모레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우선 이번 교량과 똑같은 이른바 DR 걷어 런칭 공법이 적용된 전국의 도로공사를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법이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특수 장비로 밀어 교각에 올리는 방식이라 처짐과 진동에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법이 좀 난이도가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술 검토도 했을 것인데요. 그 시뮬레이션 한 그 단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시공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오늘 새벽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숨기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쐈는데도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 얼굴에 중상을 입히며 계속 달려들자 경찰관은 격투 끝에 실탄을 발사했고 흉기 난동범은 숨졌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두 여성을 따라갑니다. 잠시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남성은 종이 가방에서 꺼내든 흉기를 들고 마주본 경찰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경찰이 남성을 발로 차며 같이 넘어졌지만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일어나 경찰관을 쫓아갑니다. 옆에서 동료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남성이 입은 두꺼운 패딩 때문에 제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쫓아가며 위협했고 공포탄을 발사했는데도 흉기로 경찰관의 얼굴을 2차례 공격해 경찰은 격투 중에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남성은 30-40m 거리를 비틀거리다 이곳에서 제압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동부경찰서 금난주구대 소속으로 새벽에 모르는 남성이 오피스텔까지 따라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실수 신고가 불쌍한 남성이 따라온다. 112 신고.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흉기 난동범은 총상을 입은 지 1시간이 안 돼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흉기 등으로 경찰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을 사용할 수 있고 실탄 사용 시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경찰이 금적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중 격발이 이뤄져 실탄이 피의자의 상반신에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남성이 흉기를 쏘지 않은 채 여성을 뒤따라간 이유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26일인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롭게 잘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자를 다음 달 26일로 정했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선고를 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이 대표는 대법원이 한창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 우리 돈 71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의 부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모으겠다는 건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의회 행정명령 서명식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투자 이민 제도 EB-5 비자 프로그램을 없애고 500만 달러, 우리 돈 71억 원의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2주 뒤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드카드라며 이걸 팔겠다고 했습니다.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외국의 부자들이 골드카드를 사 미국에 와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고용도 많이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Wealthy people will be coming into our country by buying this card. They'll be wealthy, and they'll be successful, and they'll be spending a lot of money and paying a lot of taxes and employing a lot of people. 그동안 최소 90만 달러, 약 13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던 제도는 너무 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It was full of nonsense, make-believe and fraud, and it was a way to get a green card that was low priced.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 영주권 장사를 해 돈도 벌고 부채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1,000만 장을 팔면 50조 달러이니 미국 부채 35조 달러를 갚고도 남는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 정부를 돈방석 위에 앉힐지는 미지수입니다. 힘겹게 투자하고 도전에 성공한다는 게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인데 이런 상식적 드림과는 정반대로 굳이 로또 당첨금 같은 거액을 헌납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거액을 투자해 고용도 해줄 거란 기대는 도피성 미국행을 노리는 일부 외국 부자들이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4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정 회장은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와는 달리 축구인들은 안정을 택했습니다. 정몽규 후보는 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85%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허정무, 신문선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비리 축구인 사면 등 각종 논란과 팬들의 거센 비판에도 4차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잘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해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더 빨리 소통해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다 약 50일 만에 당선증을 받았지만 정몽규 회장에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지난해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도 부담입니다. 법정 다툼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문체부가 항고심에서 정 회장 손을 들어줄 경우 재항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 회장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제가 천천히 오늘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소통을 강조한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유치와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한화의 에이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실전 투구를 펼쳤는데요. 작년보다 몸 상태가 좋다면서 새 홈구장에서 가을 야구를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 개막을 열흘 앞두고 첫 실전에 나선 류현진. 집중된 관심 속에 1회 배정대를 공 2개로 처리해 깔끔하게 출발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황재균과의 맞대결은 연습 경기답지 않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류현진은 7구 승부 끝에 과감한 몸쪽 직구로 삼진을 낚았습니다. 2회가 더 볼만했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빗맞은 안타를 내줬지만 142km까지 구속을 높여 삼진을 낚은 뒤 역시 빠른 공으로 병살타를 엮어내 2이닝 무실점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경기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몇 점보다는 좋다. 던지라고 하면 충분히 더 던질 수 있었을 정도로. 직구, 체인지업, 커브 등 24개의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지 않을 만큼 제구도 류현진 나왔습니다. 류현진은 마운드를 내려간 뒤 불펜에서 20개의 공을 더 던져 목표 투구수를 채웠습니다. 올해 1차 캠프부터 충실히 소화하면서 전지훈련 도중 합류했던 작년에 비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새 홈구장의 개막전 등판도 자신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투수들이 개막전을 나가고 싶어하는 욕심들은 다들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가을 야구 열망을 재차 강조한 류현진은 내년 WBC 대표팀 합류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내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복귀 후 두 번째 시즌 첫 실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류현진은 불펜 투구로 몸 상태를 더 끌어올린 뒤 국내에서 열리는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요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삼진을 잡을 때마다 기상천외한 세리머니를 펼치는 투수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삼진이 선언되자마자 마운드 위로 껑충 뛰는 이 선수. 심판의 삼진콜보다 더 크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주인공은 콜로라도의 제프리 얀입니다. 두 번째 아웃 카운트도 삼진인데 이번에도 개구리처럼 훌쩍 뛰더니 땅바닥을 훑는 세리머니를 하네요. 세 번째 삼진까지 잡아낸 뒤에는 심판보다 더 큰 활동작을 선보입니다. 28살에 아직 빅리그 데뷔는 하지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껑충 뛰고 나서 온갖 세리머니를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 정도면 공 던지는 것보다 세리머니 할 생각에 더 몰두하는 거 아닐까요? 지난해 일본에서 뛸 땐 점프를 하다 내야 안타를 허용해 머쓱해진 장면도 있었는데요. 화려한 볼거리가 신선하긴 한데 자칫 동료가 빈볼을 맞을까 봐 걱정이네요. 네,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과 아시아 최초의 봅슬레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 출마를 위한 국내 후보자 면접을 치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후 들어 황사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낮 동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봄 기운도 성큼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9.1도, 포항 구룡포가 15.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이번 먼지는 주말까지 머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경남에 1mm 안팎, 전라권에는 5mm 미만이 되겠는데요. 내리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출근길 수도권과 충남권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울산과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3일절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